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주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 2만 세대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죠. 오정동 군부대 부지 등 기존에 예정돼 있던 개발 계획까지 포함하면 앞으로 5년 안에 부천시에만 4만 세대 가까운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이르면 당장 내년부터 원종 공공택지를 시작으로 부천시에 신규 주택 공급이 시작됩니다. 국토부는 부천시 원종동과 괴안동 일대에 약 2,500세대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할 계획, 특히 이 중 약 절반가량인 940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합니다. 부천시는 지난 2월 오정동 군부대 부지에도 3,700세대 규모의 스마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규모는 지금 5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군부대만 하면 33만 제곱미터, 자연녹지 23만 제곱미터 이렇게 해서 총 56만 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한 3,700세대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과정이 마무리된 후 이르면 오는 2024년부터 해당 단지가 공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가 역곡 공공주택지구에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GS건설이 상동 영상문화단지 통합개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5,500세대 규모의 주거 공급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국토부가 대장동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규 주택 2만 세대가 더 건설될 예정. 결국 향후 5년간 부천시에 공급이 계획된 신규 주택 물량만 4만 세대 가까이 됩니다. 8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부천시가 신규 주택 공급을 계기로 인구 100만 도시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 대장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찬반 목소리가 팽팽한데요. 환경단체 등 일부 시민들은 집단 행동도 시작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천 대장 신도시 개발 사업을 폐기하고 시민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계획을 추진하라. 부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장동으로 집결했습니다. 이들은 대장동이 신도시로 지정되는 과정에 시민 의견은 무시됐다며 국토부와 부천시가 일방적으로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을 향해 물폭탄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부천은 현재도 서울 다음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자연 녹지율도 최하위인 상황. 이런 가운데 대규모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시민들의 생태 환경이 악화될 게 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장 습지에서는 제두루미와 금개구리 등도 발견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리는 부천을 수도권 초고밀도 도시, 그린벨트 자연녹지가 부족한 도시, 장래 미래세대 유보지가 없는 도시, 환경 재앙이 우려되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교탄합니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경기 고양시 등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도 연대해 신도시 개발 반대 입장을 국회 앞에서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금개구리 개체조사나 친환경 벼농사 등 대장들녘에서 해오던 생태 활동을 올해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환경을 지키는 것과 여기에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좋은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좀 심도 깊고 장기간에 걸친 토론과 논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천 대장 신도시가 지정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시민사회 반발이 시작된 가운데 술렁이는 지역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지난 15일 예고됐던 버스 파업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역은 전국에 모두 11곳이었는데요. 버스 노사는 파업 직전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긴박했던 협상 당시의 상황을 이재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각 지역의 버스 노조는 지난해부터 사측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가 화두였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어들 텐데 감소될 임금을 보존해 줄 것을 사측과 지자체에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았고 급기야 전국의 버스 노조는 5월 15일 총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총파업이 예고되자 정부와 지자체는 버스 노사와 만나 물밑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파업을 하루 앞두고 합의를 본 지역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시와 지역 버스 노조는 파업 예정일 하루 전인 14일 오후 2시 임금 인상 등 버스 운수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3년 안에 임금을 20%까지 인상하고 버스 노동자의 정년을 기존보다 2년 늘린 63세로 확대하는 것이 합의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임금 협상은 노사 간 합의가 우선인 사안이어서 많은 대화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버스 파업에 대한 불안을 감수하면서 기다려주신 시민들과 대승적으로 협력해주신 노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동자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결단 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는 인천 시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도 버스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에 합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협상을 벌여왔는데요. 14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15일 새벽 첫 차가 차고지를 떠나지 못했는데요. 오전 4시 팽팽한 긴장감을 끊고 부산시와 지역 버스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첫 차는 운행 차질을 빚었지만 오전 5시부터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남 창원도 밤샘 교섭 끝에 임금 단체 협약에 합의했습니다. 15일 오전 1시 첫 차 운행 3시간을 앞둔 시점이었는데요. 하지만 버스 준공영제 도입 등 노조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파업은 철회했지만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바로 충남과 경기인데요. 충남 버스조합과 충남 버스 노조는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은 없었는데요. 충남도가 파업을 앞두고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밝혔고 노조는 이를 바탕으로 파업을 우선 철회한 후 협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경기 지역 버스 노조 역시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29일까지 협상을 이어갈 계획인데요.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했는데 충남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노조의 공감을 얻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버스 파업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다행히 파업은 철회됐지만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예산 마련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과 400원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버스요금 인상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김진재 기자입니다. 버스요금 인상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늘어날 지출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입장에서 학생들이니까 조금 돈에 주머니 가벼우니까 좀 힘들고 차라리 버스 기사분들 좀 늘리고 좀 요금을 줄어드리는 게 좀. 돈은 똑같이 버는데 버스 요금이 늘어나니까 저희 같은 버스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죠. 돈이 더 많이 나가니까. 특히 광역버스의 경우 기본 요금이 기존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이 인상되는 상황. 시민들은 왕복 비용 등을 생각하면 실제 인상되는 금액보다 체감하는 요금 인상폭은 더 크다는 입장입니다. 400원이면 왕복이 800원이면은요. 그 입장에서는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하루 그것만 왕복이 아니잖아요. 또 다른 일 보러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부담되는데 이제 400원 더 오르면 훨씬 저희는 학생 입장이니까 훨씬 부담되죠. 반면 버스기사들은 요금 인상 소식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버스기사들은 이번에 요금 인상이 발표난 만큼 조만간 기사들의 임금도 자연스레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크게 별건 아니지만 그러나 오르면 일단 기사들도 봉급이 오르는 거지 같이. 안 올리고 대갔어요. 가만히 갔어요. 그 정도로 오르면 한 10몇만 원 올라갔죠. 경기도는 오는 9월부터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 이번 인상 결정으로 당장 버스 파업 사태는 막았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상이라는 또 다른 걱정이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지난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지난해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기념하게 됐는데요. 입양의 날이 5월 11일인데 원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로 5월 11일 한부모 가족의 날로 정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미혼모는 2만여 명, 미혼부까지 더하면 약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늘 높았는데요. 지자체도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3살 난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김 씨. 아이 아빠와는 연락이 끊겼고 친정 부모의 도움도 전혀 없어 시설에서 아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김 씨 같은 미혼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비는 한 달에 20-30만 원가량. 빠듯한 살림이라 늘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든든한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늦게나마 공부하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옛날에 간호조무사 학원 다닐 때 얘를 100일 때 보냈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를 못 맞추는 시기였는데 독감에 걸려와서 아이들 본 비용이 35만 원인가 나왔거든요. 일주일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수업 중에 아기가 열나서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는 연락이 올까 봐 저는 그게 아직도 되게...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 이마저도 출산을 전제로 한 경우가 대다수. 하지만 대부분의 미혼모들은 임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어려움이 시작된다고 호소합니다. 가족과의 갈등, 부담스러운 사회의 시선은 물론 학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이중고, 삼중고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제가 애 하나 키우고 있다 그러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한 생명을 낳아서 내가 키워냈기 때문에 그게 뭐가 잘못인 거예요. 부끄럽지는 않은데 당당하지도 못하지. 임신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본인도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상담이라든지 병원비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최고의 급상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혼모, 미혼부가 초기에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미혼모 거점기관을 운영하며 별도의 병원비와 친자검사 등을 지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많습니다. 이 거점기관이 경기도에는 안산시에 있는 한 곳이 전부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미혼모, 미혼부 3만여 명 가운데 23%가량이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연간 6천만 원의 예산으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역부족인 상황. 때문에 각 지자체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으로는 기초자치단체까지 그 도움을 주는 데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응가람비를 하고 금년부터 이제 협업을 맺어가지고 출산비 및 양육용품 지원, 친자검사비,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머니들 그 자조 모임 등. 부천시는 올 한 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자세한 수요를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예산을 확대 편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미혼모 가정이 좀 더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경기 도립정신병원이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추고 새로 문을 엽니다. 경기도 의료원이 운영을 맡으면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8월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지난 1982년에 세워진 경기 도립정신병원. 최근 위탁 의료업체의 적자로 존폐 위기에 몰렸지만 경기도가 진료체계를 손봐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진주 아파트 사건 등 정신질환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입니다. 경기도는 정신질환자의 적재적소에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자의 응급 대응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경기도 의료원이 직접 운영키로 하고 병원은 24시간 응급체계를 갖춥니다. 단순 입원 치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해나 타인에게 위협이 될 만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신질환 초기 진단비 등을 지원하고 도내 정신의료기관 중 많게는 10곳을 정해 퇴원 환자를 전담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관리망을 더 촘촘하게 짤 계획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진료와 입원이 가능한 공공응급정신병원으로 새롭게 개편하겠습니다. 특히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끓이는 행정입원, 응급입원 수용 등을 담당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병원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오는 8월 개원할 경기도립정신병원은 기존 건물 옆에 있는 서울시립정신병원 건물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 160개 병상 규모로 정신과 전문의 3명을 비롯한 51명의 인력이 상주하게 됩니다. 도는 이번 추경에 13억 1,50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일하는 경비원과 청소원들을 위한 근무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공공기관부터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시행할 아파트에는 이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는 안재순 씨. 200세대 규모 건물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일하는데 쉴 때라곤 지하 창고가 전부입니다. 춥고 여름엔 더웠고 그게 좀 불편했어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선풍기하고 그런 온풍기 같은 것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는 고된 노동을 하는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청과 도사나 공공기관에서 시작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에도 휴식 공간을 설치합니다. 도내 33개 단지 대상인데 휴식 공간이 없는 곳은 설계를 바꿔 공사를 진행합니다. 기존 휴게 공간이 지하에 있는 곳은 지상으로 옮기고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지상에 배치할 계획. 냉난방시설과 냉장고, TV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공간만 되면 샤워시설도 갖추도록 했습니다. 임대주택의 근로자의 복지 차원에서 그렇고요. 저희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의 현장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정책이 정부 정책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 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건설 시 경비원과 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전화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14일 부천 남부역 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알렸습니다. 이날 활동에는 부천시청과 금융기관,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도 참여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1,885건으로 피해 액수는 2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발생 건수는 59%, 피해액은 134% 증가했습니다. 경찰 측은 SNS를 통해 전송된 정체불명의 어플리케이션은 설치하지 말고 URL이 포함된 문자도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받게 되면 전화를 즉시 끊으시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내년 김포에서 5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엽니다. 초등학교 3곳과 초중 통합된 1곳, 고등학교 1곳이며 내년 3월 가칭 신공 6초등학교와 고촌고등학교가 먼저 고촌읍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이어 9월에는 걸포 3초등학교와 구례동의 마산 서초등학교, 고촌읍의 초중 통합교인 향산 초중이 문을 열게 됩니다. 고촌고를 제외한 나머지 4학교에는 병설 유치원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포교육지원청은 신설학교 교명 선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주민 공모를 받습니다. 부천시가 현재 36개의 주민자치위원회를 10개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번 달 안에 주민자치회 관련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책 방향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일환으로 오는 23일 오전 10시 시청 소통마당에서 토론회가 열리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부천시는 오는 7월 광역동 전환에 맞춰 10개의 동별 주민자치회를 운영 예정이며 지역의 여러 기관과 단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부평에는 24개의 토굴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군수시설을 보관하던 곳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부평구는 지난 4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토굴을 관람할 수 있는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단순 탐방 프로그램이 아닌 관광 자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부평 토굴 콘텐츠로 담으려면 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호칭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굴이라고도 하고 부평문화원에서는 부평지하호라고 쓰고 있는데요. 공식 명칭 신동국 원장님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부평지하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용어를 갖다가 3개 정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토굴이라고 하는 것은 땅속으로 뚫은 굴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조병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나 탄약을 제조, 보관하는 장소를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한 지하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네. 일본에서 지하에 구축되어 있는 군사시설 그리고 동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이제 3가지 용어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토굴은 크게 나누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굴과 또 특수 목적으로 위해서 조성된 인공 시설물이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부평에 이제 지하호가 발견되자 이제 그 광명동굴을 벤치마킹의 관광 콘텐츠화 하자라는 이런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영석 박사님, 그 관광 콘텐츠로서 부평 지하호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네, 일단 부평 지하호는 인천의 근대유산 콘텐츠의 다양화 차원과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다크투어리즘 콘텐츠로서의 큰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인천의 근대유산 콘텐츠들은 지금 우리 중구의 계양장에 건축물 중심으로 지금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평 지하호 같은 경우는 인천의 어떤 지하화된 어떤 근대유산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어서 인천의 어떤 근대유산의 콘텐츠 다양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다크투어리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휴양 휴식을 위한 일반적인 관광의 그런 패턴과 달리 아까 말씀하신 역사적인 재난이나 비극이 일어났던 곳들을 관광 콘텐츠화해서 그리고 관광객들로 하여금 반성과 교훈, 어떤 교육 그런 것들을 주는 관광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제주의 사상공원이나 그리고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들이 좀 대표적인 사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크투어리즘 콘텐츠들은 특히나 학생들이나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관광 활동에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광명동굴과 부평 지하호는 이제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관광 콘텐츠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보통 이제 동굴하면 광명동굴을 벤치마킹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도 뭔가 차이를 둡시다 그러는데 이제 저희 그 부평 지하호 같은 경우는 광명동굴과 좀 차이점이 좀 있는 부분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 따른 물리적인 그런 특성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도입 가능한 콘텐츠 차원에서도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광명동굴 같은 경우는 좀 목적 자체가 일제시대 때 자원수탈 목적으로 좀 조성이 되면서 그 갱도 내에 큰 스퀘어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 학술 행사 등이 좀 개최가 되면서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테마파크형의 동굴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면에 그 부평 지하호 같은 경우는 이제 군수물자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좀 군사 목적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또 특이하게 또 24개 동굴들이 분절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분절적으로 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좀 공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는 데다가 역사적인 특성을 좀 감안했을 때에는 행사성의 콘텐츠보다는 역사 교육적인 차원의 그런 콘텐츠들을 잘 발굴해서 하는 것들이 저희
광명동구가 좀 차이점을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사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적합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현재 이제 부평 지하호 관련해서 이제 탐방 외에 관련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부평문화원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좀 콘텐츠화해야겠다라고 잡고 계신 어떤 계획들이 있으실까요? 네, 뭐 현재는 한 2가지 정도 이제 네. 그 부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에다 공문을 보내갖고 네. 그와 이제 역사성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전문가를 갖다가 파견을 해서 또 학교에요. 예, 네. 강연도 해주고 그다음에는 이제 은빛 여울이라고 하는 연극 극단이 있어요. 극단, 그거는 네. 이제 시니어 극단인데 네. 연세가 많은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이제 그 이 조병창과 부평 지하에 관한 연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미군이 철수하겠지만 네네. 현재 이제 있는 부평 지하호와 또 미군 부대에 있는 지하 시설 같은 거를 갖다 다 연계를 해서 네. 관광 상품화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지금 여러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부평에는 사실 이제 그 지하호뿐만이 아니라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이었던 부평 미군기지 그리고 그 미쓰비시 줄사택, 조선시대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미쓰비시 줄사택 등 많은 이런 역사적인 장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제 토론회를 열면 그 일본의 어떤 잘못을 깨우칠 수 있는 부평을 넘어 국가적인 어떤 문화적인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보존 방안이 동원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떤 작업들이 좀 필요한지를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신동욱 원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요즘에 보면은 이제 이 뭐 개발을 하느냐, 기존에 이제 문화유적을 갖다가 아니면 보존을 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찬반 토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로가 요구하는 바가 있지만은 저희 입장, 문화원 입장이라든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가급적이면은 문화유산을 갖다가 보존하는 쪽으로 하자 하고 또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이것을 뭐 과거에 어려웠던 도시니까 관광 상품화해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석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부평지하호가 이제 잘 개발이 되고 더 큰 시너지를 좀 내려고 하면 조금 좀 중장기적인 마스터 플랜 차원에서의 좀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 우리 부평 지하호 이제 개발 이후에 지금 그 어떤 안전성 진단을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네네. 있는 그 인근에 또 부평 은광이 또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은광이 있고 또 저희는 또 부평 지하상가 쪽에 부평 문화의 거리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개 축을 좀 벨트화해서 관광 벨트화해서 연계하는 그런 구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네. 이런 벨트화는 또 관광 활동의 어떤 범위 확대나 체류 시간들을 또 길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도 큰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하상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고 사용권 양도 양수는 물론 전대를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상인들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기존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난 만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인들은 법에 어긋난 조례를 만든 건 인천시인데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이 입게 됐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 상인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네, 인천시가 오는 상반기 안에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입장입니다.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는 등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죠. 신노 의원께서 먼저 개정된 조례 내용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왔고요. 네. 이번에 이제 개정하려는 주요 내용은 그 전대 금지와 양도 양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 공물법,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배되고 있다라고 그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된 내용이고 네. 공식적으로 감사원의 지적 내용을 문서로 통지받거나 네. 또 그 내용을 하달받은 일이 없고 이 감사를 받으면서 해당 직원들, 과장, 그다음에 담당 팀장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 명시해서 사인을 해갖고 그 감사원에 제출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인들이 말하고 있는 권리금 9,300억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인들은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거래된 지금 말씀 주셨던 권리금만, 지하상가 권리금만 그 9,300억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이 금액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9,300억 원 상인들이 주장하는 이 금액 어떤 근거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단순 논리로 계산해 보면은요, 9,300억을 우리 지하상가 3,600개 지하상가로 나누면 한 개 점포당 한 2억 6천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네. 그 얼마 전 중앙감사원에서 내려와서 일제 감사를 했죠. 네네. 그때 지하상가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평 쪽 지하상가, 부평 전체에 있는 지하상가를 평가한 금액이 약 3억 5천에서 2억 5천 정도 사이에 들어옵니다. 이 평가한 그 부평을 지하상가를 평가한 금액을 전체 지하상가의 가중평균치로 계산한다고 하면 아마 개당 점포로 따져서 한 9,300억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제 생각에는 임차 권리금과 보증금, 근데 전대 그 기대 수익금을 합하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 당연히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인천시가 상인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었는데,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변호사가 한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잘못이 있는 만큼 피해 상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 조례안 개정안에 녹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는데, 신은호 의원님, 그 선의의 피해 상인들을 위해 현재 인천시와 어떤 대책을 논의 중이신 게 있으신가요? 그 피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우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상위법이 충돌된 부분은 그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그 제하도상가 상인들에 대한 그 현실적 문제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고민이 그 같이 병행해서 선행돼야 되는데, 제도적 접근을 먼저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제하도상가 상인들의 그런 그 생존권 문제, 그다음 피해에 대한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상인들도 마냥 이제 기존 조례를 고집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그 유재영 전 의원께서는 이제 인천시에 대해 이제 상인들의 요구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상가 문제는 제가 이제 꾸준히 얘기를 했었고, 또 지하상가 그렇죠. 그 회장님들하고 최근에 또 그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만나서 간담회를 가지고는 했습니다. 그 간담회 때 얘기를 들어보면 큰 틀에서 이제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째, 인천시 조례 개정에 동의하고 인천시의 의견에 적극 협조한다는 겁니다. 또 2019년도에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불안감 해소와 활성화 차원에서도 꼭 그 개정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개정 시 그 전체 조건에 피해 보상을 해주던가 아니면 유예 기간으로 대체해서 양도, 양수인과 전대인들의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한결 같았고, 참고로 일전에 제가 그 시에 있을 때 만든 조례 안에 보면 유예 기간을 두어 임대인과 그 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상인들 이제 지금 말 그대로 개정은 동의한다. 상위법을 위반한, 그리고 상인들이 더 이상 이제 불안하게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은 동의하지만 유예 기간 등 상인들에 대한 피해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입장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만약 상인들이 이 인천시가 이런 요구 사항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그 앉아서 코병하는데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경기에 인천시가 지금 갑이고 상인들은 을이라는 생각에, 인천시, 제가 이거 지하상가 조례를 그 개정하는 거 만드는 거 보면 횡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횡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 똑바로 말을 못하는 상황이고, 오늘 그 상임위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그 신 의원님께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현재 동인천 신포 시장 로타리 지하상가는 리모델링이 끝났고 그 완공이 됐습니다. 공사가 됐는데 기부 찬합을 지금 안 받아주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한테도 그런 그 현안 문제를 들고 여러 차례 찾아왔는데요. 그 이게 감사원 감사가 이제 2018년
그 후반기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문서로 그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그 상위보고하고 충돌되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서 문서로 내놓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제가 뭐 그 관련 자료를 지금 가져왔습니다만 여기 관련 그 과장하고 팀장이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지적 내용을 본인들이 감사원에 지적한 내용이 이것이 다 맞습니다라고 사인해서 줬어요. 이런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운영의 제도적인 여러 가지 허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거는 정확하게 이제 그 짚어냈고요. 대신 그 사후에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그 기준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그 2017년 7월 달인가 대하 지하도 상가를 2037년까지 그 리모델링을 해서 연장을 해줬어요. 20년 이제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행 제도와 이를테면 법률적으로 충돌이 된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2037년까지 그 연장해서 이렇게 해주고 동인천 지하상가라든가 현행 임기가 임박해오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안 해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지하상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었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드디어 유상철 전 전남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9경기째 승리를 챙기지 못한 채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이 유상철 감독 영입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추락하고 있는 인천 유나이티드, 과연 유상철 감독이 날개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두 손 나오셨습니다. 손철민 해설가와 손소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상철 감독 정말 그야말로 깜짝 발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상철 감독 어떻게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유상철 감독이 일단 전적이라고 뭐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좋지가 않았으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도 사정이 전 팀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잘 될지가 오히려 반문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뭐 인천 유나이티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뭐 두 손이라고 표현해 주신 우리 손들은 일단 그래도 또 일말의 희망을 좀 걸어보는 게 또 사실일 것 같아요. 유상철 감독이 전남에서 실패하긴 했으나 대전에서 성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강등 위기를 모면한 실력이 증명이 됐던 또 감독이기 때문에 글쎄요, 또 인천하고 궁합이 얼마나 잘 맞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감독과 이 팀과의 이 궁합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상철 감독은 뭐 선수로서 굉장히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 감독으로서는 조금 이렇게 평가가 좀 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인천과의 궁합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궁합이 좋아서 팀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또 안정적인 그런 성적으로 끌어올리기를 기대하겠고요. 네, 정말 간절히 기대하겠고 다만 그런 기대와 평가는 또 냉정히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구단에서도 감독 선임을 한 후에 이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거기에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 또는 감독이 그동안 보여준 성과 이런 언급은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소통을 강조했거든요. 지금 소통 능력을 감안했다. 이런 그 기대가 많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그 말은 곧 그동안 보여준 어떤 번뜩이는 전술적인 저런 뭐 응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딱히 팬들에게 어필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 부분은 좀 안타깝고 하지만 유상철 감독이 그냥 모든 감독이 지략가일 필요는 없어요. 그런 뭐 최강희 감독도 사실 전술적인 영역이 뛰어난 감독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큰 성공을 했고 또 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선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동안 약간 좀 불만이 있던 선수라든지 아니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선수가 있다면 그 부분을 동기부여함으로써 성과를 이끌어내고 또 두 번째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팬들이 또 현재 상황에 좀 불만을 갖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희망적인 부분을 계속 갖게 하는 그런 그 팬과의 소통이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아마 구단에서 말하는 소통은 이게 좀 강할 것 같은데 구단 수뇌부와의 소통이 아닌가. 사실 이 부분도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에요.
뭐 구단을 운영하는 게 그 피치 위에서 11명 선수를 지금 운용하는 그런 전술적인 것만 소통이 아니라 사실 그 선수를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 또 용도가 적절치 않은 선수를 또 빠르게 정리하고 그 자금을 또 다른 선수를 또 빨리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단 내에서도 신진급 선수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어떤 식으로 또 변화를 줄 것인지 또 언제쯤 데뷔시킬 것인지 뭐 노장 선수들의 어떤 그 기용에 대한 불만들 출전 시장 불만들을 어떻게 또 잘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도 프런트와 감독 간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소통을 잘 해나간다면 감독이 없는 것보다 또는 감독 대행 시절보다는 훨씬 더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은 팬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인천이 이제 임준영 감독 대행을 조금 더 쓸 거라고 이제 보통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깜짝 발탁을 했어요. 어떻게 임준영 감독 대행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걸까요? 어떻습니까? 글쎄 일단은 뭐 임준영 감독 대행은 이미 시한부였습니다. 60일이라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그 감독 작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전 늦은 감이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준영 감독에게 좀 맡겨보는 느낌이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글쎄요 더 빨리 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임준영 감독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좀 되게 예민하긴 한데 글쎄요 지금 인천의 이 어려운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게끔 인천의 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실 수 있는 감독이 과연 국내에 몇이 있느냐가 먼저 선행돼야 될 질문 같아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 유상철 감독이 선택하기까지 또 유상철 감독에게 러브콜을 보내기까지 구단과 유상철 감독 모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인천이 지금 위기라는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임준영 감독의 고충이 얼마나 셌을지도 또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60일까지밖에 못해. 그렇지만 나는 어느 정도 인천을 안정권에 끌어야 돼. 내 뒤에 올 감독에게 인천의 자리를 안정된 스테빌라이트하게 줘야 돼. 라는 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임준영 감독의 짐이 어마어마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한계가 있는 시간 그리고 안정화, 빠른 안정화. 오히려 유상철 감독의 선임이 더 빨랐으면 임준영 감독의 부담이 덜어서 더 편안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뭐 이건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선발 출전해서 글쎄요, 뭐 다른 뭐 선전을 했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쉬운 측면이 있죠. 결과적으로 팀이 승리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콩폰 선수에게 공이 갔을 때 생각보다 좀 스피디한 전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 지적도 받았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인천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인천의 공격 자원이 다양하지 못한 상황에서 허용준 선수도 지금 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콩폰 선수가 본인의 몫을 해줘야 돼요. 이걸 위해서 본인 동기부여도 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최적의 포지션도 찾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본인이 좀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좀 격려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현재 있는 자원으로 시즌을 끌어나간다면 공포 선수가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팀의 상황이거든요. 계속해서 경기 사실 지난 경기가 좀 아쉬웠다고 해서 바로 다음 경기 때 뭐 결장하거나 아니면 벤치에만 있거나 아니면 출전하더라도 뭐 마지막 몇 분 정도 뛰어가지고는 선수의 폼이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적극적으로 선수의 어떤 기량을 살리고 또한 그 기세를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용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콩폰 선수 필요한 거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 지난 경기가 그랬어요. 콩퐁 선수가 좌우로 찢어지는 패스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번뜩이는 시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선수들이 답답해서 그 탈압박을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헤매고 있을 때 콩퐁은 잡자마자 좌우를 빨리 스캔하는 능력이 보였어요. 분명히 인천에서 필요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전진하지만 상대가 조율할 때는 좌우로 벌려주는 조율도 필요하거든요. 콩퐁이 보였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무고사가 꼭 무고사만 골을 넣는다는 건 아니지만 무고사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좌우에서 많이 스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벌려주는 패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콩퐁이 그걸 할 수 있는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요 베테랑 팬들뿐만 아니라 인천 팬들이 콩퐁을 기대하는 측면이 그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다음 이제 원정 경기, 대구 원정 경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전망 좀 얘기해 주시죠. 이겨야죠. 네, 새로운 감독이 왔으니까 이겨야 되고요.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이겨야 됩니다. 다만 대구가 지난 라운드 서울에게 판정 논란 그때 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최선을 다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첫 번째 대결에서 3골이나 주면서 완패했는데 이번에는 좀 인천이 어려운 원정 경기지만 좋은 성과를 내서 자존심을 세워주길 바라겠고요. 이제
새로운 감독 왔으니까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성과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구가 지금 제가 성적을 좀 보니까 4위이긴 한데 실점이 1위예요. 가장 적게 골을 먹었고 득점도 2위입니다. 그러니까 공수가 아주 탄탄한데 비법이 있나요? 자,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를 원정 갈 건데요. 제가 경기를 안 보겠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희한한 징크스거든요. 무실점을 먼저 해놓고 실점 단단히 무실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상철 감독의 전술을 믿어야죠. 지략을 믿어야죠. 그거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장은 가지만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길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어려운 우리 인천 다음 경기에 꼭 승리할 거라고 믿고 오늘 이슈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